틀을 깨고 진정한 나를 찾아 떠나는 철학 에세이 길들여지지 말라. 장자의 인생 우화 시리즈 2화 무의자연 편. 장자는 2300년 전 전국시대 자유로운 영혼으로 세상을 유랑하며 날카로운 통찰과 유머러스한 비유로 삶의 본질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억압적인 사회 질서와 획일적인 가치관에 저항하며 길들여지지 않는 삶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2000년이 넘는 시간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선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자의 깊이 있는 우화들을 통해 길들여지지 않는 삶의 지혜와 통찰을 탐구합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제1화 지혜와 통찰 편에 이어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무의자연 편을 준비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진정한 나를 찾는 여정의 등불을 밝혀 장자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첫 번째 우화는 용문의 나무입니다. 장자는 친구와 함께 산을 걷다가 커다란 나무 한 그루를 보았습니다. 그 나무는 굽고 울퉁불퉁하여 목수들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나무였습니다. 저 나무는 정말 쓸모없구나. 곱고 반듯한 나무는 벌써 베어져 목재로 쓰였을 텐데. 저 나무는 너무 굽어서 아무도 베어가지 않는군. 그렇기 때문에 저 나무는 오래 살 수 있는 것이지. 쓸모가 있는 나무들은 일찍 베어져 생명을 잃었지만 쓸모없어 보이는 이 나무는 그 덕분에 오히려 수백 년을 살아남았다네. 저녁에 장자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 굽은 나무의 정령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쓸모없다고 비웃지만 그 덕분에 나는 오랜 세월 살아남을 수 있었어. 사람들이 말하는 쓸모란 무엇인가? 그들의 잣대로 판단한 쓸모는 오히려 나무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 아닌가? 내게는 내 굽은 모습 그대로가 쓸모인 것이오. 용문의 나무, 우화는 우리에게 쓸모와 무용에 대한 통찰을 전해줍니다. 굽은 나무는 제목으로서 쓸모가 없다는 이유로 오히려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가치를 지닐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쓸모와 효율성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효율과 쓸모로만 판단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무용의 가치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굽은 나무처럼 때로는 세상의 잣대에 맞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효율과 생산성만을 쫓는 삶에서 벗어나 때로는 쓸모없음의 가치를 깨닫고 자연스러운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여유. 그것이 장자가 용문의 나무, 우화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다음은 목계지덕, 나무 달개 덕에 관한 우화입니다. 이 우화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무위의 경지를 보여줍니다. 해왕이라는 임금이 투기의 닭싸움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기소라는 사람이 왕에게 싸움닭을 바쳤습니다. 이 닭이 정말 강한가? 이 닭은 특별히 훈련된 닭입니다. 다른 닭들과는 달리 이 닭은 나무 닭과 같습니다. 나무 닭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이 닭은 다른 닭들처럼 흥분하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마치 나무로 만든 닭처럼 움직임이 없고 고요합니다. 다른 닭들이 아무리 덤벼도 이 닭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힘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결국 상대 닭들은 스스로 지치고 패배하게 됩니다. 해왕은 기소의 말을 듣고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닭을 다른 닭들과 싸움에 내보냈더니 정말로 모든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목계지덕 우화는 우리에게 무위의 힘을 보여줍니다. 나무 닭처럼 고요하고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강함입니다. 상대의 도발에 즉각 반응하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중심을 지키며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장자가 말하는 무위자연의 모습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반응하고 대응하며 살아갑니다. SNS의 알림, 이메일, 전화 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타인의 말과 행동에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목계지덕 우화는 우리에게 고요함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외부의 자극에 즉각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중심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 그것이 바로 진정한 힘이 아닐까요? 나무 닭처럼 고요하게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여유, 그것이 목계지덕 우화를 통해 장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세 번째 우화, 제갈공의 낚시 이야기입니다. 이 우화는 억지로 구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무위자연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제갈공, 강태공은 낚시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낚시 방법은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낚싯대를 들고 위수라는 강가에 앉아 아주 고든 낚시 바늘을 들이웠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바늘에 미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어부가 제갈공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렇게 고든 바늘에 미끼도 없이 어떻게 물고기를 잡으실 생각입니까? 바늘도 구부러져야 하고 미끼도 있어야 물고기가 잡히는 법입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려 하지 않네. 나는 기다리고 있을 뿐이야. 무엇을 기다리시는데요? 내가 기다리는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때가 오는 것이세. 때가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스스로 찾아올 것이네. 그리고 실제로 제갈공은 훗날 문왕을 만나 크게 출세하였습니다. 그의 낚시는 단순히 물고기를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때를 기다리는 수행이었던 것입니다. 제갈공의 낚시, 우화는 우리에게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억지로 구하거나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때가 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는 태도, 그것이 바로 무위자연의 모습입니다. 제갈공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늘도 구부리지 않고 미끼도 달지 않았습니다. 그저 때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항상 조급함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빠른 성과, 빠른 성공을 원하며 끊임없이 서두릅니다. 때로는 억지로 구하지 않고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갈공처럼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며 때를 기다리는 여유. 그것이 바로 무위자연의 삶의 태도가 아닐까요? 네 번째 우화는 용주 조각가 이야기입니다. 이 우화는 자연의 성질을 따라 창작하는 무위자연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고대 중국에 뛰어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특히 나무를 조각하여 용 모양의 배를 만드는데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작품이 마치 진짜 용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다며 감탄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그렇게 생동감 넘치는 용을 조각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나무를 조각하기 전에 먼저 그 나무의 본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네. 나무는 저마다 다른 결과 성질을 가지고 있지. 나는 그 나무가 가진 자연스러운 성질을 따라 조각을 해나가는 것뿐이야. 하지만 용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건 쉽지 않을 텐데요. 나는 나무에게 묻는다네. 너는 어떤 용이 되고 싶니? 그리고 나무가 얘게 보여주는 대로 따라갈 뿐이야.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가진 본성이 스스로 드러나도록 도울 뿐이지. 용주 조각가 우화는 우리에게 자연스러움을 따르는 창작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소재가 가진 본래의 성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무위자연의 창작 태도입니다. 조각가는 나무에게
자신의 뜻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무의 본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 작업했을 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자연스러움을 잊고 인위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고 사물의 본성을 무시한 채 자신의 뜻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조각가처럼 억지로 통제하려 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여유. 그것이 바로 장자가 용주 조각가 우화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우화는 소요유의 이야기입니다. 이 우화는 자유롭게 논일며 속박에서 벗어나는 무의자연의 경지를 보여줍니다. 북쪽 바다에 곤이라는 거대한 물고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곤은 변하여 거대한 새, 붕이 되었습니다. 붕은 그 날개가 하늘을 뒤덮을 만큼 거대했고 바람을 타고 남쪽 바다로 날아가려 했습니다. 작은 매미와 작은 비둘기가 이를 보고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저 큰 새는 대체 어디로 가려는 걸까? 나는 저렇게 높이 날아본 적이 없어. 나도 그래. 나는 가까운 나무까지만 날아가도 충분해. 저렇게 멀리 날아가는 건 위험하고 쓸모없는 일 같아. 하지만 붕은 그들의 말에 개의치 않고 거대한 날개를 펼치고 9만 리 높이까지 날아올라 바람을 타고 남쪽 바다로 자유롭게 날아갔습니다. 소요유, 우화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의 경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의 작은 잣대에 갇히지 않고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날아오르는 붕의 모습은 무위자연의 궁극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매미와 비둘기는 자신들의 제한된 경험을 바탕으로 붕의 비행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붕은 그들의 판단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타인의 시선과 사회의 기준에 갇혀 살아갑니다. 안정적인 삶, 남들이 인정하는 성공만을 좇으며 우리 안에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곤 합니다. 세상의 좁은 잣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용기. 그것이 바로 장자가 소요유, 우화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장자의 5편의 우화를 통해 무위자연의 깊이를 탐험했습니다. 용문의 나무는 무용의 가치를, 목계지덕은 내면의 고요함을, 제갈공의 낚시는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용주 조각가는 자연의 성질을 따르는 창작 태도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요유는 자유롭게 논일며 속박에서 벗어나는 무위자연의 경지를 각각 이야기했습니다. 장자의 우화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삶의 본질을 꿰뚫는 날카로운 칼날과 같습니다. 장자의 지혜는 2300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깊고 묵직한 울림을 전해줍니다. 지금까지 행복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